굉장히 피곤한데 우리 여성들 모인 자리에 가면 힘이 절로 납니다. 오늘 대한민국 여성계를 이끄는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정견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번 선거 구호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듯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여성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을 오가면서 아이 키우랴 또 일하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바로 여성이 당당한 나라, 여성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과도 같다. 늘 저는 우리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과 여성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이나 또 정책 구상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성들의 고통, 또 여성들의 차별, 불평등을 단지 여성 문제로만 한정해서 바라볼 때는 해법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 향상의 관점을 넘어서서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슈퍼우먼 방지법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저출산 사회가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지난 10년 동안에 80조 2천억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산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한정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 하는 그 환경에는 주목하지 않고 여성이 애를 낳지 않는 행태에만 집착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맞벌이 시대는 진즉에 왔는데 지금 맞돌봄 시대는 안 왔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아직까지도 육아 문제가 여성들에게 거의 독박처럼 이렇게 여성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아 문제는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기하고 나서 그 슈퍼우먼 방지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육아휴직 파파쿼터제를 모든 후보들이 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용을 해서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이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선자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 과정에 5천만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또 문제인식이 다 흘러들어서 거기서 뒤섞여서 전 국민 토론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큰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선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여성들의 요구와 문제인식이 더욱 강력하게 국민 토론 테이블에 올라가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저 심상정이 그런 여성계를 대표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치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사실 여러 여성 현안들이 책임 있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 여성계에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애쓰고 계시지만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세력화는 너무도 미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남녀 동수내각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 몇몇 후보들이 응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17대 국회 때 중앙인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국감을 진행하면서 중앙부처와 청까지 48개 중앙부처 청에 최소한 여성 과장 한 사람씩 다 만들어라. 그 대통령 공약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 마무리할 때까지 3군데 빼고 다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8대 때는 제가 낙선을 해서 그 계속 follow-up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과정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의 답이 항변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과장급이면 5급 4급입니다. 아이 의원님 과장을 시키려도 4급을 시키려면 5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급을 시키려면 6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뭐 8, 9급을 갖다가 바로 4급, 5급으로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녀 동수내각도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에 여성 의원 비중이 적어도 남녀 동수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게 강화되지 않고서 실질적인 실현에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개혁 과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와 맞물려서 남녀 동수 내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로드맵을 저는 구체화해서 공약으로 말씀드렸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촛불 시민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여성들도 외롭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과 불평등 이 전체가 촛불 시민혁명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시가 돼 있고 그 차별과 불평등의 또 가장 한복판에 있는 것이 우리 여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주권자 의식의 향상 속에서 우리 여성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 주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성별 임금 격차 문제. 제가 과거 노동운동을 했는데 노동운동 할 때도 국제회의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꼭 다른 나라에서 와서 물어봅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여성들의 학력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크냐 이런 질문을 제가 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의 날에 여성 단체에서 3시 스탑이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3시 임금을 3시까지밖에 여성들은 못 받으니까 3시면 일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성 의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여성계에서 캠페인을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임기 내에 남녀 그러니까 성별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100%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격차는 20%, 격차가 80%가 아니고요. 격차를 20%로 줄이겠습니다. 지금 일본도 거의 80%, 그러니까 20% 수준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분야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전반적인 노동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가장 비정규직이 많고 가장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 거고 거기에다가 유리천정 낮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또 육아가 여성들에게 다 이렇게 전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녀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효성 있게 또 그 적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차기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예를 들면 업종별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분야별 기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별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뭐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으로 차별의 어떤 그 검증 기준으로 삼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성별 고용 임금 실태를 공시해서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것을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주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 고용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결국은 육아 대책하고도 맞물리는데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육아휴직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는데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케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부모는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임금의 맨 바닥에 우리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말하자면 여성들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1만 원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 정의당이 최초로 제기해서 노동계도 입장이 통일됐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좀 많이 쪼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쪼해서 20년까지 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대표성 문제, 남녀 동수 내각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 개정에 올인할 생각이고 개헌과 맞물려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지도자들께서 전폭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례의 홀수 번호를 여성들에게 배정하는 것을 민주노동당 시절에 저희 당이 9시간 토론해서 2표 차이로 관철시켜서 그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결국 제도화까지 이끌어냈다. 그런 점에서 유일하게 여성정당을 명문화한 진보정당으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일단 정당 명문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요. 여성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남녀 동수 내각을 반드시 구성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시의 진보정당 내의 논점이 뭐였냐면 이 비례 한 명씩밖에 당선이 안 되는데 이 진보정당의 종잣돈을 훈련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여성들에게 다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관철돼서 여성 9명 광역 비례의원들을 만들었는데 1년 후에 최우수 평가를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리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전문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관 할 만한 여성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남녀 동수 내각이 실현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참 이게 머리가 아픈데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아까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 저급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그 성희롱을 당한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가서 고발을 하면 뭐 합니까? 대체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잘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야에 다니지 말고 치마 짧게 입지 말고
그리고 네가 몸조신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선진국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이것은 아주 반인권적이고 죄질이 나쁜 그런 중대 범죄로 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성범죄, 성차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교육 또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폭력도 그냥 그러니까 성폭력만이 아니라 폭력에 기반합니다. 제가 스웨덴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모든 교과 과정에 상담이 상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누구에겐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 손찌검을 당한 적이 있나? 응? 부모에게 맞은 적이 있나? 이걸 물어봅니다. 부모가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때는 아이를 격리시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자식이기 이전에 스웨덴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우리 사회를 대입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부모들이 쏟아부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네 인생일 수만 있어. 내 인생이기도 하지. 이렇게 인식이 다른 겁니다. 사회 인식이. 그래서 저는 이 폭력에 대한 또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지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제재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직장 내 성희롱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성폭력 개념 범위 확대 이런 것들도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제사회 권고 수준의 인신매매 범죄 이런 것들의 구속 요건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괄적인 혐오 표현 또 차별에 대한 규제와 같은 차별금지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에 신종 3대 폭력이죠. 데이트 폭력 또 디지털 범죄 또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그 폭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마련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은 어떻고 또 사전 예방 또 피해자 보호 대책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인 가구 문제 다양한 가구 유형의 변화에 따른 우리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제도, 노동시장 저는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편적인 가족 형태는 이제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기초한 사회제도, 또 노동시장 구조, 또 각종 무슨 또 지원 제도는 이제 20%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80%가 소외된다는 겁니다.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눈 감고 왔다. 그것이 여성의 빈곤, 노인의 빈곤을 부추기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노인 빈곤, 여성 빈곤과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체로 이런 분들 빈곤합니다. 특히 노인 빈곤, 노인 1인 가구는 거의 극빈층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로 한부모 가정도 그렇고 주거 취약 가구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또 상당한 큰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측면에 맞춰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냈는데 일단 자취방 같은 그 취약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좀 대폭적인 여성 안심 조치들을 공약으로 제가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시설을 또 신설하고 확충하도록 그럴 경우에 보조금 주겠다. 세제 지원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요.
또 최저 주거 기준의 안전 기준을 포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나 문의 최소한의 시건 장치 같은 것들을 의무화하는 그런 조건들, 또 여성홈 반봉 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 모델 아주 바람직한 그런 선례를 많이 남기고 있는데, 여성 안심주택을 확대하고 서울시처럼 노후 공공청사 같은 거를 여성 전용 안심 복합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이런 작업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소형 임대주택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육아하고 구직, 아이 키우고 또 돈 벌고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부모 종합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또 양육비 지급의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가족 돌봄 휴직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제가 지금도 있는데 요거 거부 조항을 개정하고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신설을 해서 아플 때 가족,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친구든 동생이든 또는 뭐 남편이든 이웃이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성가족부 문제인데요. 그 여성가족부 폐지는 굉장히 저는 그 파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성평등과 관련된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가족부의 예산도 지금 0.18%인데 이것도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정의당이 집권하면은 뭐가 달라지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각이 달라진다. 국무회의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보수정당이 집권을 하든 민주정당이 집권을 하든 간에 국무회의를 열면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산자부 장관이 말빨 다 세우고 노동부 장관, 여성부 장관, 또 뭐 환경부 장관은 찍소리 못하고 이런 국무회의였다면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 이상으로 노동부 장관 발언권 세고 국토부 장관 발언권 이상으로 환경부 장관 발언권 세고 여성가족부, 지금은 여성가족부죠, 성평등부 장관 그 이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균형 있고 평등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될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개편하는가의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실려야 해결되는 문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런 전제하에 성평등부로 개편해서 양성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성을 주류화하는 그런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 뭐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일인데 성인지 예산 제도를 제가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여성운동계에 종사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 일이 꽤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평등부 예산도 확충하는 게 중요하지만 각 부처의 정부 예산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되느냐 하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성평등부의 기능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국무위원들부터 성평등 교육, 성인지 예산 교육부터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개헌 과정에서 남녀 동등권을 명문화하고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시해서 전반적으로 성주류화 사회로 나가는데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 심상정 성평등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